네, 제가 요번에 준비한 거는 배포할 때 알면 좋은 팁이라는 주제로 도커를 한 달 정도 그냥 써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랑 좀 알게 된 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이미지랑 컨테이너가 뭔지는 좀 아는다는 가정하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이 총 6가지인데 첫 번째는 도커 파일을 작성할 때 조금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거랑 또 로그 파일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베이스 이미지에 대해서 좀 팁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의 프로세스만 사용이 가능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이용한 배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볼륨 컨테이너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도커 파일에 대해서인데 도커 파일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를 적어 놓은 걸 수도 있는데 도커 파일을 작성을 할 때는 그 적극적으로 캐시 기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도커 파일에 여러 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캐시를 먹는 그 룰이 이제 명령어가 완전히 동일할 경우에는 다시 실행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라도 하나라도 이제 달라지거나 명령어의 한 글자라도 바뀌게 되면 이제 캐시가 안 먹게 되는 게 룰이고 또 이제 파일을 애드를 할 때 그 애드하는 파일이 수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이제 캐시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애드는 무조건 다 캐시가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도커가 버전업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체크는 해서 같은 파일을 애드할 때는 그거는 이제 캐시가 먹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고 그래서 뭐 당연한 거지만 자주 변하지 않는 거는 상단에 작성을 하고 좀 자주 변하는 건 하단에 작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업데이트하고 뭐 루비를 설치를 하고 이런 거는 처음에는 무조건 다 동일한 거니까 위에다 넣고 그리고 파일을 이제 수정된 소스로 업로드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넣는 식으로 구성을 해야겠죠.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도커로 레일즈를 배포했을 때랑 좀 이제 도커 파일을 최대한 개선을 하려고 해서 나온 부분인데 위에 이제 개선 전을 보면은 보통 이제 하는 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도커의 앱 디렉토리로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번들 인스톨을 하는 거를 원래는 작성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제 번들 인스톨은 사실 젠 파일이 변할 때 인스톨을 하는 부분인데 젠 파일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미지를 만들 때마다 파일을 올리고 번들 인스톨을 하게 돼서 그 번들 인스톨이 또 빠르지가 않잖아요. 젠 파일이랑 하는 게. 그래서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져가지고 좀 개선을 한 거가 일단 젠 파일 자체는 자주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좀 상단으로 먼저 빼고 나머지를 이제 하단으로 빼는 전략으로 해서 처음에 일단 젠 파일하고 젠 파일.락 파일만 먼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번들 인스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파일을 올리는 걸 했더니 이제 젠 파일이 변하지 않으면은 다시 젠 파일 인스톨 안 해서 조금 속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저기 제일 마지막 라인 저렇게 주면 네. 사실 모든 파일 안에 젠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젠 파일을 빠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이래도 덮어 써도 뭐 상관이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번들 인스톨은 된 상태에서 덮어서 이게 사실 하게 된 이유가 저희 회사에 도커 서버를 해놨는데 자꾸 번들 인스톨이 실패라는 거예요 중간에. 실패하면 엄청 화나는 게 진짜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열이 받아가지고. 저도 한 줄 고쳤는데 분들이 계속 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나 냈었고 두 번째 팁은 필요한 파일만 이미지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일단 필요한 파일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도커 이미지를 만들 때는 그 도커 이미지를 구동하는데 꼭 필수적인 파일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제외를 소스엔 있지만 제외를 하면 좋은 파일이 이제 테스트나 스펙 파일 같은 경우는 좀 제외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호텔 관련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거 이제 스펙 파일이 이미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100장 정도를 스펙 이미지로 넣어놨는데 그게 또 파일이 하나당 1메가, 2메가씩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매번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테스트할 때만 필요한 파일인데 올라가서 또 이미지를 좀 차지를 했었고 또 보통 이제 깃에서 클론을 받은 다음에 그 디렉토리 전체를 넣기 때문에
그 버전 관리 디렉토리 파일이 또 같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add 점 하고 그냥 해버리면. 근데 그것도 은근히 또 용량을 좀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임시 파일 같은 디렉토리는 제외를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이제 원래는 보통 편하게 점하고 앱을 다 떴었는데 레일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필수적인 디렉토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앱 디렉토리랑 컴피그랑 라이브러리랑 퍼블릭 디렉토리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파일이 다 없어도 그 레일즈 애플리케이션을 도는데 문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 이미지를 만들 때 이제 조금 더 용량이 작아져서 좀 이제 배포하고 땡길 때 그 좀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도커 파일에 대한 팁이 한 요 정도였고요. 저기 뭐 앱이 두 개가 있죠? 아, 그냥 제가 디렉토리를 루트의 앱이라는 거를 루트 디렉토리로 잡은 거예요. 컨테이너 안에서. 네, 혹시 저 퍼블릭 필요한가요? 퍼블릭도 사실은 이미지를 뺀다고 하면은 네. 그것도 다 웹으로 돌렸을 것 같은데 엔진엑스 같은 걸로. 아,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일즈랑 스태틱 파일을 서브하는 걸 분리를 해서 컨테이너를 구성한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분리를 하면 더 좋죠. 그러면은 오히려 여기서 퍼블릭이 빠지고 엔진엑스 컨테이너에는 또 퍼블릭만 넣으면 되고. 네. 사실 궁극적인 이제 구성은 그렇게 돼야겠죠, 결국에. 아,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어디까지 분리를 해야 하나. 맞아요. 다음은 이제 로그인데요. 이제 로그는 이제 워낙 글이 많아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파일 대신에 스탠다드 아웃으로 다 바꿔서 출력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직접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로그 파일은 좀 외부 로그 관리 툴을 사용을 해서 결국은 빼기는 해야겠더라고요. 이걸 또 다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을 하면은 또 보기가 좀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로그 확인이나 좀 상태 확인할 때 정도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그래서 뭐 지금 사용하는 게 엔진엑스나 유니콘을 사용을 하면 거기에 다 이제 로그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스탠다드 아웃으로 다 빼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나중에 이제 도커를 올렸을 때 로그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뭐 밑에 로그 보기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F 옵션도 최근에 추가가 된 것 같은데 그냥 도커 로그에 -F 하고 여기는 이미지 명령어인데 이게 아니라 컨테이너 아이디가 들어가면은 그 컨테이너 아이디에 나오는 그 로그들이 실시간으로 그 테일 해서 걸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로그 파일은 다 그냥 대부의 그 std 아웃으로 다 변경을 하고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STD 하우스로 빼내면 파일로 기록은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냥 안 한다는 근데 그게 얘기예요? 알고 보면 도커 호스트 어디에 제이슨으로 저장돼 있어. 그러니까 도커가 그 스탠다드 아웃으로 받은 거를 자기만의 로그 파일로 따로 관리를 해줘요. 그게 또 컨테이너에서는 그냥 스탠드 하우스로 뿌리고 도쿠가 받아가지고 파일.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랩 옵션 붙이니까 네. 그 전에 것까지 싹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살짝만 나와서 좋겠는데 그 옵션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F가 뒷부분에 이제 새로 갱신되는 거가 추가가 된다는 뜻이지, 테일처럼 테일은 이제 마지막 몇 줄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 도커 로그 하면은 위에 로그가 다 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로고가 다 뜨면서 갑자기 옵션이 그 책상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고 아닌가? 들어갈 거라고. 그 숫자를 기록하면 그것만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닌가? 그거는 그러면 요 최근에 세미나 끝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내가 잠깐 나한테 숫자를 봤어. 커맨드 라인 숫자를 지정해가지고. 근데 의외로 로그가 되게 빨리 올라가서 네. 아직까지 그게 불편함은 없는데 좀 로그 얼마 안 되는 거지. 로그가 되게 많이 쌓이고 제가 지금 그 어세스 로그까지 다 찍는데 좀 의외로 뭐 이렇게 빨리빨리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런데 그 마이너스 옵션 생기면 라인 정하는 옵션 있으면 그걸 무조건 써야겠네요. 그리고 그 로그 파일이 보니까 특정 디렉토리에 제이슨 형태로 되게 이쁘게 떨어져서 뭔가 그걸 가지고 뭐 로그 스탯이나 플루언티디 그쪽으로 전달을 하게끔 좀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대건님이 뭐 플레이트 연결한다고 해서 네. 그걸로 하려고 했더니 걔가 컨테이너 아이디가 계속 바뀌어버리잖아요. 만약에 새로 띄우면은 아, 그 제이슨 그쵸. 파일을 직접 저장. 그래서 그게 조금 근데 약간 인스펙트로 하면은 그 경로도 알 수는 있지 않을까요? 도커 PS 해가지고 도커 인스펙트 하면은 웬만한 그 파일 경로가 다 나오기는 했던 것 같아서 그렇지. 리스펙트. 이건 또 대원님이 한번 좀 더 알아보시지 않을까.
아니 제가 봤던 거는 이거 하셨다. 그러니까 그 파일을 쓰는 게 아니라 도커 XP 아웃이라는 다른 또 툴이 있거든요. 그걸 쓰면은 그냥 SCD 아웃으로 나오는 걸 전부 다 시스로그 프로토콜 아시죠? 네. 시스로그 프로토콜로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플로한트 딜의 별개의 대목을 띄워놓고서 얘가 시스로그를 밖에 해놓으면 그냥 갖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호명만 잡아주면 컨테이너 아이디랑 실제 로그에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 그러면 시스로그에서 컨테이너 아이디로 뭐 필터링을 해서 필요한 것만 걸르면 네, 원하는 그 컨테이너 마다도 라우트 해줄 수 있고 어디다 보낼지 뭐 그런 거. 그래서 그거 쓰면 되게 쉽긴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거 만들어놓긴 했는데 도쿠 만든 사람이 아 그걸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더 심화 주제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팁은 이건 이제 좀 경험에서 나온 건데 이제 베이스 이미지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베이스 이미지가 정말 미니멀하게 한 이미지고 미니멀하다라는 뜻은 환경 변수도 좀 있을 법한 환경 변수도 진짜 없고 그리고 서버 프로세서도 뭐가 뜰만한 것들이 또 안 떠 있고 정말로 미니멀하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수정해서 쓰는 거는 타임존도 당연히 이제 UTC 타임존이 되는데 이제 사실 타임존은 UTC로 해도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상관없는데 로그 볼 때 좀 항상 플러스 9시간 더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불편해가지고 그냥 도커 파일 제일 끝에쯤에 항상 추가를 해놓고요. 그래서 서울 시간으로 볼 수 있게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유저 홈 디렉토리도 원래 루트의 유저 디렉토리는 슬래시 루트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치면은 아예 절대 경로 루트로 떨어져서 근데 사실 루트의 홈 경로를 접근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필요하면은 이제 익스포트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도커 파일에서 그냥 워크 DR 해준 돼요. 근데 그거 말고 뭔가 제가 어떤 빌드하는 걸 좀 봤더니 뭔가 배시쉘 뭐 이런 거에 좀 뭔가를 추가를 하고 약간 이런 또 이미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만드니까 루트에 또 배시쉘을 또 만들어서 막 작업이 되는 이미지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만든 사람은 그걸 좀 깜빡하고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홈 환경 변수가 되게 있으면 편하긴 해요. 편하다기보다 되게 그걸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제가 쓸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아마 이제 이걸 몰랐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홈 디렉토리에다가 유저 디렉토리를 만든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홈이 유저의 홈이요. 그 루트 유저의 홈. 루트에서는 홈에다가 유저 이름, 유저 카운트 그다음 홈이 그게 홈이 되죠. 네. 근데 루트는 보통 슬래시 루트가 루트의 홈. 루트는 슬래시 루트잖아. 네. 그거 말하는 거. 네. 근데 지금 여기는 그냥 슬래시가 아 슬래시가 루트로 돼 있어.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설치되는 이제 스크립트 같은 게 이제 돌리는데 그 스크립트가 이제 홈을 찾아서 홈에서 이제 배시점 RC 같은 거 찾는데 루트에는 배시점 RC가 없으니까 막 종료된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정이 루트 계정밖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루트 계정으로만 실행을 해서 이제 실행하다 보면은 지금 루트로 실행했다 뭐 바꿔라 이런 식의 경고문이 뜨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무시하는 걸로 어차피 지금 독립되어 있는 아이솔레이트한 환경이기 때문에 뭐 루트로 그냥 난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있을 법한 게 없는 게 뭐 SSH도 물론 설치는 해줘야 되지만 없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시스로그도 없더라고요. 제가 뭐 잠깐 시스템 로그 좀 보고 싶어서 봤더니 없고 그리고 크롬도 없고 근데 이것도 이제 시스로그 데몬 같은 거 설치하면 똑같이 apt get으로 설치하면 쓸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또 아마 분명 크론을 쓰는 또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크론 데몬을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SSH 서버는 설치해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제 도커에서는 웬만하면 설치하지 말라는 식으로 다 유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큰 주제인 것 같아서 일단은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세한 건 여기 링크로 가시면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커 처음 하다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게 도커는 최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하나밖에 없어서
나는 지금 프로세스가 적어도 2개는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뭐 레일즈라 그러면 레스큐나 뭐 사이드킥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난 이미 서버를 띄우는데 써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프로세스를 실행을 못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컨테이너마다 딱 하나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필요하다면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도커 공식 문서에서 쓰라고 하는 건 이제 슈퍼바이저를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 보니까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거는 포맨을 이용을 해서 썼었는데 포맨이 제가 겪은 바로는 스탠다드 아웃을 출력하는데 뭐가 좀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2개 프로세스가 로그가 동시에 뜨면은 한 줄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엔진엑스는 로그가 5줄이 뜨고 레이즈 유니콘은 한 줄이 떴는데 하나하나가 뜨니까 나머지 4개 로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레일즈 로그가 뜨면은 안 보였던 것 중에 제일 마지막 거 하나가 또 보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상하게 어세스 로그가 찍혀야 되는데 왜 안 찍히지 하고 봤더니 나중에 결국에 찍히긴 찍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버그 같은데 그 공식 그 깃허브에는 뭐 크게 이슈가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포맨에서 문제 아니에요? 네, 포맨 문제죠. 포맨. 그 좀 찾아보니까 그 포맨 제작한 사람이 루비가 원래 스탠다드 아웃을 좀 핸들링하는 게 안 좋다고 그래서 4고로 또 만들어서 넘어갔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고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같은 사람이에요. 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언을 했어요. 그 버그 스탠다드 아웃 관련된 거에서 이제 4고 쓰라고. 4고 써서 루비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4고가 그 프로파일이랑 그런 명세가 완전 동일해서 그냥 실행하는 게 고로 실행하는 것 뿐이지 실제 사용법은 완전 동일하거든요. 4고로 넘어가라는. 그럼 포맨은 안 나고 포고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4고로 갔고 저도 일단 갔더니 일단 쓰면 가야죠. 포고 가야 돼. 4고에는 버그가 없어요. 그 버그는 없어요. 어차피 프로파일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프로파일은 뭐 똑같이 작성하는 거니까. 근데 4고에 또 버그가 하나 있었던 게 이거 잘 안 일어나는 버그긴 한데 그 로그의 길이가 한 5,000자가 넘어가면 행 걸려요. 한 줄기. 네, 한 줄이 5,000자. 그게 뭐가 있었냐면 그게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이번에 그 호텔 관련된 사이트를 이렇게 만드는데 호텔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요. 소개글부터 해서 근데 그걸 이제 저장 버튼을 눌렀더니 레일즈에서는 원래 저장하면 모든 그 파라미터가 로그에 다 찍히잖아요, 한 줄로. 근데 거기서 행이 걸리면서 프로세스가 아예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도커로 프로덕션 환경에 띄웠는데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도커는 아직 프로덕션에서 쓸 수가 없는 건가?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한 줄이 길었을 때 문제 생기고 그걸 잠깐 소스를 봤더니 그 스탠다드 아웃에 있는 거를 이렇게 체크하는데 계획 문자로 끊는 부분이 있는데 계획 문자가 한 줄에 버퍼에 다 안 차서 들어오면 Y문 돌다가 계속 못 찾아가지고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고쳐가지고 풀 리퀘스트를 날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소스가 별로였나봐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제가 그 포크한 거 가지고 일단 쓰고는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슈퍼바이저를 써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이런 거 조금 알 수 없는 버그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슈퍼바이저는 약간 시스템 툴에 가깝고 네. 밑에 것들은 앱 단위에 약간, 관련된 느낌이긴 해요. 근데 사실 사용법이 되게 쉽잖아요. 그 프로파일로 하는 게. 네. 슈퍼바이저 되게 자세하게 할 수 있긴 한데 복잡하고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포맨이랑 포고에서 현재 프로파일의 설정을 슈퍼바이저 설정으로 익스포트 해주는 명령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제작자도 좀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좀 쓰라고 하는 건지. 근데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저들도 설정 파일이 좀 비슷하잖아요. 생긴 거는. 네, 뭐 그냥 어떤 거를 어떤 명령어로 실행을 하겠다 약간 이런 거라서. 좀 자세하지 않나요? 네. 워킹 디렉토리나 그런 게 있고 프로파일에도 그런 게 있나요? 프로파일은 되게 단순하죠, 진짜. 딱 실행만 하죠. 네. 그런 부분 좀 자세할 때는 슈퍼바이저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배포를 하는 거에 대한 건데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이제 프로세스를 재시작하는 명령을 날려가지고 했었는데
도커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개념 자체가 바뀌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냥 이미지를 가지고 배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배포를 하려면은 일단 CI가 있는 게 편하고 무조건, 그리고 도커 호스트는 이제 도커를 설치해 놓은 호스트를 의미를 하는 건데, 전반적인 실행 순서는 일단 CI에서 현재의 소스를 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프라이빗한 어디 설치를 해놓은 도커 레지스트리에다가 푸시를 하고, 푸시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도커 호스트 입장에서는 그 이미지를 데려받은 다음에 현재 돌고 있는 컨테이너를 중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새로 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배포하는 게 아예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항상 또 배포하면 나오는 게 제로 다운타임 디플로이라고, 내 웹사이트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이미지 배포의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이미지는 컨테이너 자체 어떻게 서버로 보면 서버가 내려갔다가 다시 띄우는 방식이라서 이 스타 컨테이너하고 새로운 스타트 뉴 컨테이너 하는데 접속 불가하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로드 밸런싱이 필수인 것 같고, 그래서 로드 밸런싱 할 때는 뭐 핫프록시나 하이패치나 엔진엑스 등을 사용을 하면 되고, 제가 내린 결론은 적어도 도커를 가지고 배포를 하려면은 컨테이너는 2개 이상은 써야 된다. 뭐 서버가 2대면 한 대 한 대씩 하든, 아니면 서버가 한 대라도 컨테이너는 하나에 2개를 띄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이게 정확한 답도 없고 하니까 일단 제 로드 밸런싱이 사실은 이렇게 서버가 있을 때 바꿔가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뭐 거의 같은 얘기긴 한데, 원래 이제 마틴 파울러 같은 사람이 블루 그린 디플로이먼트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보셨나요? 네. 그런 개념으로 가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 스탑 컨테이너, 스타트 뉴 컨테이너를 네. 스탑 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어디로 띄우고, 시키는 거, 스타트를 시켜놓고서 그걸로 그냥 프록시만 바꿔주면은 네. 바로 다운타임 없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프록시를 바꾸는 거를 제가 이제 많이는 안 해봤는데, 보면 약간 설정 파일의 변수를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이제 변수를 바꿔채고 그냥 내렸다 올리는 방식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사실 서버 자체의 어떤 기동 타입 때문에 네. 지원이 생기는 거는 없지 않을까 거의. 물론 그쵸. 이제 프록시 설정 바꾸는 것 자체가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 어차피 로드 밸런스랑 비슷한 문제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프록시 그러니까 프록시가 넘어가는 순간에 그 순간에는 끊김이 생기겠죠. 근데 그 넘어가는 게 아마 네. 엔진엑스에서도 네. 그냥 그 시스템 콜로 리로드를 날릴 수가 있어서 네. 그런 거 없이 바로 전환이 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중이 트랜잭션 중이 끊김을 인식을 못한단 말이죠. 내가 트랜잭션 중이다. 그러니까 이쪽 서버에 트랜잭션 중이다. 아, 그러면 좀 그렇지. 그렇게 되면 트랙이 끊겨버릴 수도 있잖아. 그거는 이제 종료 처리 자체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요? 어차피 내가 하던 일은 끝내고 네가 종료. 트랜잭션까지 따지면은 차라리 컨테이너 내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릴 때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내릴 테니까 현재 요청까지는 완료를 하고. 근데 저도 이걸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저도 되게 일단 좀 그걸 생각하면 동시에 2개 띄우고 내리는 게 그게 안전하지 않을까. 트랜잭션 중인 것까지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난 몰라서 물어보는데 2개 띄워놓고 요 A하고 B란 말이에요. A는 트랙션이 걸려 있어. 네. 근데 요거를 끄고 요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걸 바꿔줘야 되는 건가 지금? 도대체 이걸 컨테이너 다시는 안 됐지? 뭐 트랜잭션 종료된 상태에서 크록지를 바꿔주고서 아니 예, 요로 트랙션 걸렸는데 A를 네.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돼? 또 기다려주세요. 날 때까지. 못 바꾸는 거지. 뭐 안전하게 트랙션 하시는 끝날 때까지. 그래야겠죠? 그렇게 해야겠죠? 어떻게? 어쨌든 결론적으로. 근데 그걸 다시 리스타트 한다는 건 굉장히 상당히 신경 쓰이는 거네. 네, 맞아요. 이 트랙션 뭐 걸렸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만약에 뭐 한 100개 걸려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그거는 좀 더 심화 주제로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IIS에서는 윈도우에서는 IIS가 있어보고 거기 어플리케이션 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여기서 말하는 컨테이너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IIS를 리사이클 해주면 순간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풀이 2개가 떠요. 그리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풀에서 트랜잭션 중인 게 있으면 걔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라지고 얘가 완전히 뜨는 거고 순간적으로 두 개 뜰 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요청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고 여기는 남아있는 것들을 다 뜬다면 사라지고 끌어버리고. 예, 이런 컨셉이 여기 적용이 될 것 그게 같아요. 결국은 합동시 저격해야겠네. 엔진엑스가 했던 엔진엑스 그런 기능이 있어. 프록시마 안에서 설정을 원래 하던 거를 딴 데로 바꿔놓는데 이게 엔진엑스가 되게 타이밍을 알 수가 근데 있는지를 그렇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를 컨테이너 두 개 떠 있잖아요. 일단 새거랑 헝거랑. 그러면은 헝거에서 번거로울까 뭐야. 그러니까 헝거에서 이제 지 요청이 끝나면은 그때 뭐 이벤트를 줘가지고 HH 프록시에서 바꿔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벤트를 받을 수 근데 있다면 그게 만약에 동시에 패러럴하게 막 100개 트랜잭션이 막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 결국 영원히 안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적으로 새로운 모든 요청은 다 새거 아니,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 이벤트 두 번 받아야죠. 그 어쨌든 만약에 새로 컨테이너를 그거 쓰라고 하려면 네. 별개 엑스트라 그 컨테이너 저 서버가 있어야겠네. 아니 그냥 그거 그거 하나로 하나로 놓고 배포하는 순간에만 하나 띄워서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는 순간에 배포 순간에 임시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써야겠네. 근데 그거를 앞단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글로 바라보게 하느냐. 엔진엑스가 이쪽으로 트래픽 그래서 안 보내고 이쪽에 하던 것들 중지만 안 시키고 이쪽에 스무스하게 넘어가. 아파치 같은 거는 그레이스 불러하면 붙어있던 건 남아있고 걔가 다 끊겨야지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엔진엑스도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냥 엔진엑스는 그 옵션은 못 봤는데 알아서 그렇게 그냥 알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스템 콜로 리로드 했을 때 아니 근데 지금 이야기한 거를 그 저기 뭐야 테스트 환경으로 해서 확인 못해요? 할 수는 있겠죠. 트랜지션을 한 1분짜리로 일부러 만들어서 내 생각에는 뭐 스타링 그룹에서 상황을 딱 만들어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것도 공부잖아요. 제가 할 게 되게 많았었네요. 뭐 인원 뭘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게 제일 있지. 고민돼. 근데 제가 큰 문제는 없어. 설마 누가 많이 접속하겠어. 네,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건 한번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저희가 요번에 그냥 프로덕션 환경 하나 구축해 보면서 해본 건데, 큰 복잡해 보이는 되게 단순한데, 일단 여기 위에가 젠킨스 서버라서 얘가 모든 소스가 바뀔 때마다 이미지를 만들고 배포 요청하는 작업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는 또 다른 이제 레지스트리 서버에 저장을 하고 실제 그 레지스트리에 저장되는 이미지 파일들은 뭐 아마존 S3에서 백엔드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 이미지가 저장이 되면 이 젠킨스에서 앱한테 새로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날리는데 결국 얘가 하는 거는 새로운 이미지 땡기고 기존의 컨테이너 중단시키고 새로운 컨테이너 실행한 다음에 예전에 남아있던 올드 컨테이너를 삭제를 하는 명령어를 날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센투리온이라는 그 배포 툴인데 이게 렉스페이스인가? 하여튼 어디서 예, 유명한 데서 만든 거고 사용법은 되게 쉽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대량의 서버를 관리하는 거에는 아직 적합하진 않은 것 같고 뭐 한두 대 정도 할 때는 되게 사용법도 간단해가지고 얘가 알아서 그걸 다 해주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엔진엑스를 앞에 하나 두고 얘가 이제 로드 밸런싱으로 지금 첫 번째 컨테이너랑 두 번째 컨테이너를 바라보게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하나 서버가 죽었을 때 이제 나머지 서버를 바라보게 하다가 이제 얘가 죽고 나서 살면 다시 그 다음에 나머지 서버를 또 죽였다 살리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그 죽었을 때 문제를 없애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정말 그 찰나의 어떤 순간에 대한 건 더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볼륨 컨테이너라는 건데 이제 볼륨 컨테이너 보니까 도커의 공식 사이트에 이렇게 중간에 소개를 해놓긴 했더라고요. 제가 못 봤었는데 원래 그러다가 나중에 볼륨 컨테이너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도커에서 퍼시스턴트한 파일을 관리를 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볼륨을 그냥 마운트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호스트에 있는 디렉토리에 컨테이너의 어떤 볼륨을 그냥 마운트 해가지고
그 호스트의 어떤 디렉토리를 나는 이제 공유해서 쓰겠다. 뭐 새로운 파일, 이미지와 관련 없는 파일로 쓰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처음에 이제 도커를 접하고 만들 때는 보통 다 그 방식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이 저장소마저 좀 추상화를 시켜서 그거를 또 컨테이너로 관리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 디렉토리 경로를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컨테이너를 그냥 저장하는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하고 걔를 바라보게 하는 방식인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걸 보면 이제 -v 옵션을 줘서 호스트의 업로드 폴더를 컨테이너의 업로드 폴더로 마운트를 하겠다라는 명령어를 주고 실행을 하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쉽고, 파일이 실제로 저장이 되면은 확인도 되게 편해요. 그냥 LS에서 업로드 경로 가보면 파일 다 생성돼 있고, 사실 관리가 막 어렵진 않은데 굳이 그 컨테이너로 관리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뭐 모듈화가 좀 덜 돼 있는, 굳이 덜 돼 있다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를 쓰면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실행할 때 -v 옵션으로 디렉토리와 디렉토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앱 데이터라는 그 컨테이너 네임인데, 컨테이너 네임을 앱 데이터라고 있으면 그냥 그 컨테이너 네임을 바라보게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나는 무슨 디렉토리에 관리되는지 그런 경로를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 비슷한 컨테이너를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 개 띄우면 디렉토리도 관리를 다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는 F1, F2, F3.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름만 관리하고 그냥 이름을 바라보게 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가 조금 편한 면이 있고, 그리고 썼다 지웠다도 되게 편해요. 처음에 테스트할 때 그냥 컨테이너 지우면 되는, 다른 건 테스트하다가 컨테이너도 지우고 디렉토리도 다시 지우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그냥 추상적으로 컨테이너만 관리를. 그럼 컨테이너를 지워버리면 실제 호스트 디렉토리도 사라져버려요? 호스트 디렉토리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그럼 어디 연결되니까 저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냥. 아니 근데 스페이스 있으니까. 어디에 있긴 있어요. 아까 도커 로그처럼. 이게 어떤 신경을 안 거냐면 써도 돼. 제가 볼륨을 쓰면은, 볼륨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은 컨테이너 안에서 그거는 컨테이너 그 이미지에 있는 내용, 어떤 내용이나 컨테이너 내용이 아니라 외부에서 마운트 치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디렉토리. 그래서 커밋 하잖아요. 인스펙트를 치면 네. 실제로 그 볼륨 디렉토리 경로도 나와요. 되게 이상한 경로로 해서. 실제 앱 컨테이너 안에서는 저 볼륨 컨테이너 어떻게 접근해요? 앱 컨테이너 안에서 지금 저기 네. 웹 앱이라고 쓴 저 안에서 네. 저기 볼륨 컨테이너 파일을 저 그냥 앱 데이터라는 그 그거를 컨테이너 있잖아요. 띄울 때 이미 다 정의를 하는 거죠. 나는 슬래시 업로드라는 경로를 볼륨으로 마운트를 해서 쓰겠다라는 게 이미 앱 데이터라는 거에 정의가 돼 있는 거고, 그럼 저렇게 넘어가면은 그 앱 데이터의 볼륨이란 볼륨? 아무튼 그 폴더가 덮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다음에 볼륨 컨테이너 만드는 거 나와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그게 바로 유일하게 시연 준비한 게 이건데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 같아요. 잠깐만. 이게 제가 이거 시연을 준비한 게, 저도 개념으로 들으면 뭐 이렇게 컨테이너로 관리를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안 보면 그렇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듣는 책 보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진짜 라이브를 봐야 이게 저게. 그래서 그 볼륨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려면 실제 볼륨 컨테이너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놀라운 베이스 이미지가 나오는데, 비지박스라는. 그렇지. 왜냐면 컨테이너를 만들려면 다 베이스 이미지를 설정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우분투 많이 설정을 하는데, 우분투는 기본적으로 한 600메가, 700메가를 해서, 물론 그걸로 쓸 수도 있어요. 그걸로 써서 마운트를 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정말로 그 리눅스의 최소 기능 2메가. 지금 보면 꽉딱 이렇게. 네, 얘는 돌긴 도는 앤데 기능이 없어. 딱 있는 게 빈 쉘이랑 약간 LS 카피 약간 이런 데 있는 거. 2메가짜리. 네, 그래서 2메가로 그걸 만들어서 하는 거고. 인베디드 있을 거예요. 인베디드. 그러니까 나중에 네, 그건 모르겠는데 인베디드용으로 쓰기 위해서. 엠베드 용어네. 그래 저는 정말 부담이 정말 없네. 처음에서 컨테이너 몇개 띄워도 아무 생각이 안 부담이 없죠. 근데 다른 컨테이너로 뜨면은
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실밖에. 그래서 얘는 빌드를 할 때도 엄청 간단하죠. 그냥 프롬을 비지박스로 하고 볼륨 마운트만 잘 정의를 해주면 돼요. 난 데이터를 쓰겠다. 그리고 커멘트도 그냥 빈 쉘. 얘는 배쉬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쉘을 쓰고 그래서 요거를 빌드해서 띄울 때 이제 네임을 주는 게 사실 포인트이긴 하죠. 왜냐면 딴 데서는 그 네임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임을 주는 걸로 만들면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심플하게 테스트만 할 때는 그냥 비지박스 자체를 실행을 하고 거기에 볼륨을 지금 여기 보면 데이터라는 경로를 주면은 굳이 뭐 위에처럼 도커 파일을 안 만들어도 뭐 똑같은 효과가 나니까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궁금한 건데 저기서 지금 볼륨을 하면 저 스페이스 그러니까 그 디스크 공간 볼륨을 어떻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슬래시 데이터라는 경로를 그 말씀드릴게요. 슬래시 데이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딘가. 어딘가에. 어디가요? 네. 그러니까 그건 무한정이에요? 아니면은 어딘가 있고. 도커 호스트 컴퓨터에 그쵸. 용량과 관계되겠네. 아, 관계 있죠. 그리고 결국 그거랑 관계되는 거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마이너스 V 옵션 줘서 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명시적인 거에 매핑을 해도 되긴 하는데 굳이 얘는 그렇게 안 해도 알아서 뭔가 자기만의 관리하는 걸로 관리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 용량 체크 같은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도커 인스펙트 하면은 그 볼륨 디렉토리의 경로가 나와요. 그 경로를 가지고 알 수는 있죠. 저 데이터를 실제로 까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도커 처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욕구가 있어요. 나는 까보고 싶어. 난 들어가고 싶고. 아니 그냥 업로드한 파일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아 오케이. 그거 나와요. 아, 아유. 욕구들이 사람들이 되게 많아. 아, 이게 저도 처음에 똑같은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다 꽁꽁 감춰놓고 나는 그냥 LS도 못하는 지금 상황. 맞아.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다 답이 있죠. 이제 백업 복구라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우분투 이미지를 실행을 하는데 아까 그 만든 그 볼륨 컨테이너를 그냥 마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빈에 배시로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면은 그 컨테이너 안에서 뭐 슬래시 뭐 cd 데이터로 들어가면 똑같이 파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을 보기 위해서 또 다른 그냥 빈 컨테이너를 하나 띄우는데 그 볼륨 컨테이너를 마운트 한 거를 이제 붙여서 쓰면은 그러니까 한 번 더 손이 가는 거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아,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뭐 복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 명령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앱 데이터라는 게 DB의 데이터라는 만약에 그 볼륨을 마운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앱 데이터를 현재 디렉토리 왜냐면은 백업할 때는 진짜 호스트에 파일이 떨어져야 되니까 이 내 현재 경로를 백업이라는 디렉토리로 일단 새로운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요. 이제 우분투라는 걸 가지고 만들고 이제 압축을 할 때는 그 백업 디렉토리에 백업.tar를 이 DB 데이터를 압축을 하라고 하면은 이 DB 데이터는 실제 앱 데이터에 있는 DB 데이터 폴더인 거고 그 폴더가 압축이 돼서 백업에 백업.tar로 떨어지면은 실제 이 백업 디렉토리는 또 내 현재 경로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로에 이 파일이 땅 하고 떨어지죠. 그래서 시연이 있어요. 아, 네, 시연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글자 좀 화면 좀 켜. 위로 해주시면 좋을 것 잘 보이시나요? 네. 일단 이미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이미지는 이 비지박스. 왜 그 아이러니하게 비지박스를 했을까? 왜 상반되는 그런 재밌는 컨셉. 차는 좀 이렇게 너무 짧아서 잘. 어떻게요? 가위가 비게. 아니 너무 슬림. 가위가 기계? 네. 정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좀 창을 조금만 조금만. 창 자체. 이렇게요? 네. 그 정도 해서 이쪽 오른쪽 위로. 오른쪽 위로? 네. 아 이게 꽉 안 나오는구나 화면이. 아, 여기 잘리나요? 아까 조금 가려져가지고. 몸에 가려가지고. 네. 왜 아니, 좀 아니 좀 더 가도 되잖아.
조금만 제 몸에 안 가릴 정도, 한 이 정도. 똑같네. 아, 네. 좋네요.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러면은 비지박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실행하고 보죠. 일단 프로세스 뭐 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일단 프로세스는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 비지박스를 이용해서 띄워놓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가 지금 되게 많네요. 화면이 너무 크니까 글씨 약간만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고 새로 하나 만들게요. 도커 런 도커런 마이너스 v db 데이터라는 거를 마운트를 할게요. 요거는 이미지명은 비지박스 하고 네임 네임이 있어야 되네요. 이거는 db 데이터라는 컨테이너로 이름을 정할게요. 그리고 실행은 하긴 해야 되니까 일단 쉘로 실행을 할게요. 실행이 됐어요. 지금 db 데이터라는 볼륨 컨테이너가 만들어졌고, 근데 그게 안 되지? 그거 설명해 주셨네요. 왜 패싱, 패싱. 데몬이랑 IT가 없잖아요. 보통 런을 할 때 데몬이나 데몬이 아니라 디테치나 I랑 T를 쓰잖아요. IT나 네. DS는 일단 IT를 쓴다는 거는 실제 이제 들어가서 뭔가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볼륨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작업을 사실 할 게 없잖아요. 그냥 만들면 끝이기 때문에 안 한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D는 왜 안 써도 될까요? 이거는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저거 뒤에 비는 네. 쉘을 안 써도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요? 좀 CMD고 어차피 저거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도커 PS 해보시면은 죽어 있는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의아했던 게 도커 PS를 보면은 네. 이게 지금 엑시트 상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면 현재 실행 중이라고 떠야 되는데, 그리고 보통 그 실행 중인 게 끝나면 이제 엑시트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지금 프로세스가 죽었단 말이죠. 저게. 그쵸?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저거는 IT로 들어가면 네. 프로세스 살아있는 거죠. 야, 그쵸? 예, 그때 뜬다. 그때 뜨죠. 프로세스 살려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은 지금 볼륨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개념이 필요가 없다. 네, 저도 그래 처음에는 아무리 볼륨이라도 그래도 뭔가 엑시트인데 난 나갔는데,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이미지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엑시트 상태라도 그 볼륨에 접근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내가 뭐 지금 명령을 잘못 쳤나, 마이너스 D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db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고. 약간 물어보려는 그거였어요. 보통 하면은 저게 대시 I 대시 네. T를 했을 때만 그 해시 값이 나오나요? 아니요, 해시는 해시는 언제 나와요? 해시는 런 했을 때, 데몬이나 뭐 실행했을 때 이게 이 컨테이너의 아이디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저것도 롱 했잖아요. 이게 얘는 제가 바로 죽었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뜰 때. 제가 알기로 없는 말. 저는 뭔가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왜 시트나 뜨지? 시트나 뜬줄 알았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컨테이너 많이 생성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그 정확히 못 봤는데 컨테이너 실행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만 만들어 놓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일단 이해한 거는, 저도 왜 C가 안 뜨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뒤로 하시면 뜨지 않아요? 네, 뒤로 하면 또 떠요. 상황은 똑같으니까 어차피 필요한데 그렇겠지. 그리고 어차피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런 필요 없긴 해요. 오케이. 그럼 이제 db 데이터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기본적인 우분투를 띄우는데 한번 요 db 데이터라는 컨테이너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맞나? 쓴가요? 단수 복수가? 저 잘 헷갈려요. 볼륨 좀 안될 거. 블루투스 맞아. 오늘 볼륨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i,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it로 써도 똑같은 거죠. 맞았어. 그게. 그게 그 일종의 리눅스 가르침이라서 그 저도- 1글자짜리 옵션은 마이너스로 다 붙여서 돼요.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난 전 다 되는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여태까지 나는 뭐였던가. 놀랄 준비하고 있었나요? 기인 옵션 같은 경우 두 개 쓰잖아요. 예. 자바는 근데 무조건 한 개 쓰잖아요. 예. 약간 프로그램 마음이긴 한데 관습은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ls도 그냥 마이너스 alt 이런 식으로. 네. 한 글자짜리. 그래서 도커 런을 하는데 db 데이터라는 볼륨 컨테이너를
볼륨스 프롬으로 연결을 하고 우분투 14.04를 띄우는데 빈의 배시로 바로 실행을 할게요. 이제 실행이 됐고 한번 DB 데이터 들어가 볼까요? 일단 ls DB 데이터가 있어요. 잘 마운트가 된 거고 파일이 당연히 없겠죠. 그럼 파일을 몇 개 만들어 볼게요. 1, 2, 3, 4, 5라는 걸 만들었고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공수가 대단해. 1번에는 그냥 테스트라고 특별히 내용도 써줬습니다. 지금 보면은 1번 파일은 5개인데 1번이라는 거에 지금 테스트 헬로우라는 게 있고 그럼 이제 컨테이너 나가볼게요. 나가면은 지금 이 컨테이너는 엑시트 상태겠죠? 뭐 다시 실행을 해보면 당연히 잘 붙겠죠. 네, 잘 살아있는데 이거 말고 아예 또 새로운 컨테이너를 띄워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한번 이제 붙었던 컨테이너인 거고 새로운 컨테이너. 네, 지금 아까처럼 똑같이 런을 하면은 방금 전에 실행했던 건 엑시트 상태인 거고 새로운 컨테이너가 뜨는데 얘도 지금 저 볼륨스 프롬은 동일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DB 데이터에 동일하게 있죠. 계속 이제 그게 네. 쉐어되는. 네네네. 그러니까 저거는 정말로 그냥 개념적으로 어떤 마운트가 됐다는 거고 실제 그 경로가 어디 있는지도 중요하진 않고 난 단지 저 이름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저기 실제로 원래 호스트에 폴더 연결을 시키면은 따지는 항이 좀 많아요. 어떤 그 관리가 안 돼요. 이거는 저렇게 많이 쓰는 분들은 관리를 안 할 수 있어. 폴더를 한 개 띄우면은 그걸 연결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 말고 이제 뭐 여러 개 쓰다 보면은 내가 뭔가 어디에 어떤 폴더 마우스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관리가 좀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직접 파일이 그리고 1대1로 완전 연동이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헷갈려가지고 잘못 바꾸면 더 안 되기도 하고. 나란히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 MySQLDB 데이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지정을 해놓으면 디스크리트하게 좀 네.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느낌 딱 있죠. 좋은 느낌. 처음에는 이제 왜 쓰나 싶긴 한데 이거를 그거 지금 아까 해서 버티컬 바를 그랩해서 했잖아요. 네. 그건 아니죠? 대시 L 한번 마지막 컨테이너 그냥.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거 L 하면 되나요? 네. 마지막으로 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세요? 그 책에 있어. 전혀 몰랐네 진짜. 그 책에 있더라. 그래서 나 저거 보죠. 좋은 팁이네. 이거 좋은 팁이네요 진짜. 근데 여러 개는 안 되네. 그 책 안 사 공짜로 했는데. 항상 마지막 라스트란 뜻이에요. 마이너스 N도 있어요. 라스트. 이거 보신 거 아니에요? 두 개. 아니 저거 봐도 뭐가 뭔지 모르지. 아니 저 마이너스 M 보신 거 아니고 로그 네 로그가 아니라 근데 저 최근에 봤는데 그게 2다운 버전에 나갈 거라고 그런 걸로 다른 데 그 지금 대시 L이 라스트의 L자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방금 설명에 N이 있었거든요. N 몇 개 보여줄지. 그런가 보다. 그래. 그런 거. 그거 아니야. 저는 궁금하긴 한데. 아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백업. 이거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원하는 거는 저 DB 데이터에 있는 파일을 요 백업 폴더에 백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접근이 안 되니까 이것도 똑같이 런을 해주고 데이터를 마운트를 해주고 그리고 현재 내 디렉토리에 백업 폴더를 새로 생성할 백업이라는 폴더랑 연결을 해주고 그러면은 새로 생성되는 컨테이너의 백업에다가 파일을 만들면 제 호스트에도 파일이 생기겠죠. 그렇지. 저 컨테이너 디렉토리가 백업이죠. 네. 뒤에 있는 게 컨테이너고 앞에 있는 게 호스트 디렉토리죠. 그러면 명령어를 그냥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타르 백업에 그렇지. 백업 타르 tgg를 하면은 이게 지금 백업이 생기는 거지만 실제로는 지금 내 경로에 생기겠죠.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루트일 테니까 들어가자마자 DB 데이터를 그냥 바로 압출한다고 하면은 뭔가 실행이 됐어. 파일이 생겼고 압축을 풀어보면
DB 데이터라는 폴더가 있고, 네, 똑같이 파일도 잘 살아있네요. 아까는 이제 좀 붙여있잖아. 잠깐 빨리 갔어. 저 위에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였어? 마지막 저기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압축하는 아무튼 요거는 알겠는데 여기 뭐지? 저게 이제 그 폴더 대표 아, 폴더. 대사 폴더. 여기 아, 폴더를 폴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네. 아, 저기 결국 하나에 가는 어디서 나오신 거죠, 갑자기? 항상 이게 참.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블랙박스로 관리하면 내가 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못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거 관련돼서 그 서드 파티 툴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여기서 사실 LS 이렇게 하면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 이거 하나 거쳐서 보는 거긴 하지만. 아, 네,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뭐 이런 스크립트로만 짜놔도 사실 뭐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리가 편하다 그러면 이 정도 수고쯤은 괜찮지 않을까. 아주 좋은 강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파인더인데 네모가 없어. 이런 거라도 좀 꺼야겠다. 뭘 꺼야 되지? 이거 추가 바로 좋겠다. 나왔어요. 카카오톡 아니